자, 그럼 우리가 토지의 등록상에 따른 등록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등록상과 관련돼서 지번하고 지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경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서는요, 면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23페이지 이제 면적이 나오고 두 장을 넘기시면요, 26페이지에 경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가 정해져야 면적을 측정할 거 아니에요. 경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면적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경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요, 시간적으로는 면적이 먼저 경계가 먼저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요, 우리가 밝아질 때 시간이 걸리네요. 경계를 먼저 할 거예요. 경계.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요, 경계가 나오고요. 제 유인물로는 이제 10페이지에 이제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 경계와 면적은요,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면적은 나올 게 별로 없고요. 경계가 좀 나올 내용이 많다 보니까 경계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먼저 개념부터 좀 보죠. 개념부터. 여기 이제 실제 토지가 한 필지 있다고 해보죠. 실제 토지예요. 실제 토지에 이게 경계가 되겠죠. 자,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 즉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도나 임야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경계를 우리가 알려고 이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측량이라고 하고요. 측량을 한 다음에 실제 거리대로 그대로 등록할 수는 없죠.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줄이는 정도로는 축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측량과 축척에서 지적구에 등록을 하는데,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과연 어떻게 측량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줄자 가지고 사람이 여기 끝에 있고 여기 끝에 있고 해서 측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오차가 심해지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측량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을 먼저 정합니다. 그걸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측량하는 사람이 이제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요. 자, 여기에 그 경계점, 여기에요. 광팍 이런 전문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광선을 쏩니다.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가 측정이 돼요. 또 여기서 광선을 쏘면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가 측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광선을 쏘는 사람이 각도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찍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했던 그 삼각함수.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변을 알고 각도를 알면요, 이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합니다. 그래서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죠. 직선처럼 보일 뿐인 거죠. 직선은 수학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 선은 직선으로 그려지게 돼요. 삼각형은 직선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직선으로 이 도면에 등록되는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해요. 도면의 경계는 다 직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곡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거리를 측정하다 보니까. 그럼 이때 선의 굴곡점 있죠.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계와 경계점과 구별해서 실제 토지의 경계점이겠죠. 이것은 구별해 가지고요, 실제 토지의 경계는 지상경계, 또 실제 토지의 경계점은 지상경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토지는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가지고요, 구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상경계해버리면 안 되고 저기다가 경계해버리면 안 돼요. 지상경계하고 경계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 구체적으로 도면, 즉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이 직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말하고요. 그러면은 방가로 2번에 우리 경계 기능 이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지상 경계가 나오죠. 지상 경계. 지상 경계, 지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말해요. 그럼 실제 토지의 경계 넣습니까? 이 토지하고 인접하는 이게 토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접하는 토지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경계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담이 있다든지 둑이 있다든지 아니면 철조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붉은색 말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박혀져 있다든지 이런 걸 경계점 표지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실제 토지의 경계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토지의 경계는 우리가 지상 경계라고 하고, 이 지상 경계는 담, 뭐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에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와 지상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자, 등록하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책에는 27페이지고요. 제 유인물에는 이제 11페이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경계를. 그러면 지적공부에 이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겠죠.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거기에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여기 갑이 소유하는 실제 토지가 있고 을이 소유하는 여기 실제 토지가 하나 또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두 토지 사이에요. 담이 있겠죠. 담이 있으면 이게 담은 이제 지상경계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왼쪽을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오른쪽 기준으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는 거죠. 가운데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어디를 지상경계로 먼저 결정을 하고 측량을 할 것이냐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니까. 그럼 먼저 지상경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상경계를 어디로 결정하느냐. 그래서 경계에 관한 시험 문제는요, 다 지상경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결정이 돼야 측량을 통해서 등록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요, 보면은 27페이지에 경계 결정에서 방가를 1번 보시면요,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요, 우리 유인물 보시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 이렇게 되죠. 양가를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경계가 과연 어떻게 등록되느냐라는 거, 결정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측량을 통해서 등록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만약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오른쪽에 을이 소유하는 토지, 여기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디를 지상경계로 결정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갑의 토지, 여기 을의 토지고 담을 설치할 때는요,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했으면 이 담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상경계에 맞춰가지고 양쪽으로 담을 설치를 하겠죠. 그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요, 이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지상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래야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테니까. 그래서 먼저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요,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연접하는 토지 간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윗토지, 아래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 같은 걸 설치를 해야겠죠. 그럼 축대라는 이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축대는요, 공동으로 비용으로 설치하겠습니까? 을이 설치하겠습니까? 갑이 설치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토지가요, 만약에 무너지기라 하면은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한 토지죠. 이게 무너져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주면요, 을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무너져가지고 갑에게 손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을은. 그러면 이 토지는 없으면 이 축대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윗토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윗토지 소유자가 설치해야 돼요. 안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요, 을이 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축대는 을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축대는 누가 소유해요? 을이 소유하겠죠. 을이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이 축대는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 갑 토지,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갑 토지 안쪽으로 축대 설치하면은요, 갑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건 축대는 을의 것이니까요, 당연히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가 지상경계였다는 거예요? 구조물의 하단부가 되겠죠. 하단부. 여기를 지상경계로 결정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근데 임야를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요. 또 이게 임야가 있는데 임야를 깎아가지고요, 수로를 만들 수도 있죠.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면 국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임야와 도로의 경계, 임야와 국어의 경계는 어디로 할 것이냐. 즉 이렇게 도로, 국어 등의 토지, 절토라는 건 깎아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를 경계로 할 것이냐. 그럼 여기는 도로가 맞아요. 여기는 임야예요. 그럼 이 경사면이 있죠. 경사면.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는 국어예요. 여기는 임야예요. 그럼 경사면이 있잖아요. 이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이 경사면을 국어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경계가 틀려지겠죠. 그럼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문제예요. 그러면 이 경사면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도 경사면의 상단부가 지상경계가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경계를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경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요. 그래야 지적공부의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중앙 하나, 하단부 하나, 상단부 하나가 있어요. 하나씩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연상해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러 갔더니요, 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담을 지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공동으로 비용 부담해서 담을 설치해야 되는데 갑이 담을 설치하는데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담을 설치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담을 설치했어요. 그럼 자기 돈으로 설치했으니까 이 담은 을의 것이죠. 그럼 을이 담을 설치했으니까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자기 땅 안쪽으로 설치했겠습니까? 딱 정중앙으로 설치했겠습니까? 자기 땅 안쪽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땅 들어가면 갑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이 담은 내 거래요. 내 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지상경계는 여기였다는 걸 말하겠죠. 자기 토지 안쪽으로 설치했으니까. 반대로요, 측량을 하러 갔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래요. 정말 갑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상경계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기였다는 걸 말하겠죠.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담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을이 원래 답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당연히 설치했다고 치고 없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요,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축대는 내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을이 설치를 안 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축대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죠. 그럼 갑의 것이면 없습니까? 당연히 갑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땅에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갑의 것이라고 하면 여기는 없습니까? 지상경계가 여기였다는 걸 말하겠죠.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없습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상경계가 결정이 되지만 이 세 가지는요, 구조물 등에 만약에 소유자가 처음 설명했던 것과 다른 경우에는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다시 정해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 이 구조물이 만약 갑의 것이면 없습니까? 여기가 지상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을의 것이면 여기가 지상경계고, 이 잠이 갑의 것이면 여기가 지상경계가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 책에서는 27페이지 맨 밑에 방가루 2번에 소유권에 의한 지상경계 결정에서 나와요. 만약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경계에 따라서 측량을 통해서 지적공부의 경계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를 보죠. 네 번째는요, 어떤 토지가 이제 해면에 맞닿았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토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다에 이제 진접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바다와 접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이요, 빠질 때는 여기까지 빠지는데요,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들 우리는 보통 갯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갯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갯벌을요, 법적인 용어로 간석지라고 표현해요. 간석지. 여러분 나중에 물권법 하다 보면요, 토지가 멸실되는 거에 가지고 간석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간석지는요, 갯벌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간석지, 갯벌을 토지로 볼 것이냐, 바다로 볼 것이냐요. 이것과 관련돼서요, 우리 법에서는요, 일단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들은 다 바다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들은 다 바다로 취급해요. 자, 그러면은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닷물이 최대한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는 다 바다가 된다는 거죠. 간석지, 갯벌이 되었다는 것은 바다가 되었다는 걸 말해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바로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에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근데 매립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뭘 해요?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을 쌓아놓으면 이제 바닷물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방은 토지의 일부죠. 그럼 제방에 의해서 지금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이때는 바다와 토지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도 최대의 만수위 그러면 빠질 때는 여기까지고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불명확하죠. 오늘 다르고 내일 모레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제방에서 나뉠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적어도 없습니까? 여기를 절대 넘어지는 못하겠죠. 넘으려고 그러면 더 높이 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을 절대 넘어지지 못하고, 이 선은 없습니까? 딱 정해진 선이죠.
자, 그래서 제방에서 바다와 토지가 구분될 때는요, 바다와 토지의 경계는요, 제방의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깥쪽 어깨라고 해요. 여기는 제방의 안쪽 어깨, 여기는 제방의 안쪽 하단부. 즉,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지상 경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자, 그러면 이게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는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소유해요. 그러니까, 바다로 이렇게 경계가 나뉠 때는요, 뭐, 소유권이 다른 경우, 이런 문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다와 토지와의 경계는.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을 연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 내용으로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책이든 유연비든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요, 부수적 내용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방가로 3번 여기 보시면요. 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이니까 실제 토지 경계점이 되겠죠. 그럼 경계점 표지라는 것은 말뚝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누어서 팔 수 있는 거죠. 나눈다는 거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는 갑이 자유예요. 이렇게 분할하든 이렇게 분할하든 6필지로 분할할 것인지 2필지로 분할할 것인지 이거는 소유자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분할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분할하려고 해요. 이렇게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할할 때는 또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측량할 때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점, 이게 실제 토지니까 지상 경계점이라고 해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말뚝 같은 걸 설치하고 측량을 하겠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분할이라든지 할 때는요,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앞에 수식어,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거기다가 이제 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볼 필요 없이요. 다 분할. 맨 뒤에는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분할할 때는요. 그냥 분할이란 말 나오면은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분할할 때 공통점은 다 분할이에요. 그냥 분할할 때는 앞에 수식어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뒤에 분할이란 말 나오면은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실제 토지에서요. 이제 측량을 해요. 그러면 도면에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었겠죠. 그럼 도면에 등록됐으면 여기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요. 그것을 도면으로 옮기겠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 도면에 옮기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도면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만 실제 토지에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계점 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맞는 표현이다. 이 5가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일은 없어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방가로 4번 보시면요. 이제 분할을 합니다.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분할이에요.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데 만약에요. 갑은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요. 지상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100번지예요. 건축물이 있는데 만약에요. 건축물 걸치게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의 위치가 100번, 하나는 100번지고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할할 때 만약에 건축물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피해서 분할하도록 합니다. 걸치지 못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요. 지상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걸리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4가지니까요. 이것이 4가지니까 오지선다에서 시험 문제가 내기가 편하니까 한번 나왔어요. 근데 독립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을 건축물을 걸리게 하게 되면 이 건축물에 위치한 토지의 지번을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치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요. 걸치게 분할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익적인 어떤 필요성이 생깁니다. 걸리게 해서라도 분할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 2, 3번은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익이라고 쓰면 돼요. 공익. 걸쳐서 분할해야 될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수식어는요, 그것만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대표적인 공익사업, 공공사업, 국토위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공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냥 공익사업,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요, 그때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칙적으로 걸리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요? 사익을 위해서 분할을 해요. 그럴 때는 걸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공익적인 필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해요. 대표적으로 방금 했죠. 매매를 위해서. 아니면 일부러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일부만 팔기 위해서. 이건 개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할할 때는요,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는 이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시 공공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걸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요, 앞에 수식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식어가 요런 수식어가 붙으면은 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린 말. 근데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 나온다든지 수식어가 아예 없이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그러면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가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에서요, 건축물 있는 데였습니까? 이걸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분할할 수밖에 없죠. 보통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불법 건축물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라는 거죠.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요, 건축물을 이렇게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그냥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 판결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버리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불법 건축물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공익과 판결.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게 3번, 4번, G26페이지 3번, 4번은 이제 중요한데요. 밑에 있는 행정구역의 경계랄지 토지 이동의 경계 나오는데 이건 우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경계에서요, 합병에 있어서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합병 시간을 공부하니까 이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제 유인물에요. 12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4번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경우에 경계,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이것도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추가를 하면은요, 요것만 하나 좀 보시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업 계획도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도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로. 근데 실제로요,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완료가 돼버렸다는 거죠. 현재 토지 경계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 계획도는 이랬지만요,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은 이때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이러니까요, 현재 상태를 등록해야 되니까요, 사업 계획도를 무시하고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는 건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이때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 사업 계획도에 따라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요, 계획도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있었을 수가 있는 거죠.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에, 원래는 이렇게 등록해야 되지만 등록하기 전에 혹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통지는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획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통지는 해요.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만약에 말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사업 계획도대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를 때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하되 결정을 하되 다만 그 전에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통지는 하라는 거죠. 통지는.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요,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내용이요. 거기 보시면 29페이지 보시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와요.
우리 제 유인물에서는요 10페이지 밑에 있는 것인데 지상경계점은 없고요. 요 개념을 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또 시험 문제 최근에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어떤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이렇게 도면이에요. 이거는 실제 토지고. 근데 이 토지 소지가 분할을 합니다. 분할할 때는 이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죠. 건축물이라는 말 나오면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차이가 생기는데 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럼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이제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로 그으면 이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측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해요. 분할 측량이요. 그럼 여기 이제 말뚝 같은 게 박아져 있죠. 박고 이제 측량을 하온 다음에 말뚝만 박아져 있고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갑이 소유하고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요. 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 말뚝들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흘러버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경계에 있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자기 토지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가 네 땅이니까 이 안쪽에다 집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지에 대한 경계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거죠. 현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다툼이잖아요. 토지 경계 가지고 여기까지가 누구 땅,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툼이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툼이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을 해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점을 얻으면 다시 복원을 하면 되겠죠. 그럼 등록할 당시에 지상경계점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를 다시 복원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측량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거꾸로 다시 복원을 해요. 복원하면 이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의 경계는 여기야. 그러니까 알았지? 라고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쪽에다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 복원 측량을 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비용도 들어가고. 자,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요, 이렇게 지상경계점을 이렇게 새로이 설치할 때, 즉 분할을 한다든지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토지 이동에 따라 이렇게 지상경계를요, 새로이 이렇게 정하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것들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경계복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이 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들, 이 점이죠. 이 점을 우리는 지상경계점이죠. 여기는 경계점이고 실제 토지는 항상 지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지상경계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됐으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사라졌을 때도요. 바로 지상경계를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그 의미도 나오고요. 의미도 나오고 또 하나는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도대체 뭐가 등록되느냐. 등록되는 사항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최근에 또 한 두 번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요. 우리 책하고는 순서는 좀 다르지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되는 사항들 한번 보죠. 먼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소지하고 지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든 지적과 관련된 장부에는요. 이게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부터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소지 지번에서 특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는 도대체 몇 번지 토지,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가 소지 지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소지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만약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면요. 그 경계점의 그 좌표도 등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점은 지상경계점이 아니니까요. 요 경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경계점이 아니에요. 이 경계점 그 좌표도 등록을 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지목도 등록을 해요. 실제 토지의 지목도. 그럼 우리가 지목 그러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말하는데 우리는 지상경계점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하고 실제 토지 지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토지의 지목도 적습니다.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적어요.
그래서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도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이 지상경계점의 위치죠.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상경계점.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등록을 하는데, 이 지상경계점 위치였으면 지상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분할을 설치를 했겠죠. 이때 그 지상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그 빨간색 말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는 알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치에 설치한 지상경계점 표지가 어떤 종류의 표지를 설치했는지 이걸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 지상경계점 표지의 종류를 적은 다음에 그 표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적어요. 그러니까 지상경계점 표지에 있어서의 그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적는다는 거죠. 근데 위치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적어 놓는데, 위치를 글로만 적어 놓으면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놔요. 설명도. 근데 그림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도 좀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놔요. 사진 파일. 뭐 어떤 것들이 등록되는지는 대충 이해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두 문자로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맞추고 암기 안 하면요, 계속 연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소지섭이라는 배우 있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지섭. 소지섭 생각하면서 두 문자로 하는 거예요. 좌지, 이렇게. 좌지, 종위, 설사. 뭐 연상을 하세요. 그래서 소지, 좌지, 종위, 설사. 한 서너 번 하면요,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문자는 하나의 힌트니까요. 소지 그러면요, 항상 모든 지적에 관한 장문은 소지 지번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로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 지적법에서 좌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소지, 좌지에서 지가 두 번이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당연히 하나는 지목이에요. 지목이고, 그러면 이때 지목과 관련해서는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지상경계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도 기록한다는 것, 이걸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종위는 종류와 위치, 설사는 설명도와 사진 파일.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까지 쳐놨어요. 우리 제 책에는 제 유인물에는요, 소지,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잘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예요.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외우면 맞추고요. 이걸 안 외우면 그냥 틀려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에서요, 우리 소지 하면은 소재를 말하죠. 여기에 만약 소유자 들어가 버리면은 틀린 내용이죠. 우리는 이 토지 소유자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알려고 할 뿐이에요. 소유자가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 해가지고 소유자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소유는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소재.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번에 관한, 경계에 관한 내용도 다 했고요. 판례를 하나 보죠. 제 유인물에는 12페이지에 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26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보다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한 두 개지 정도, 12페이지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하죠. 시험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오히려요, 민법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에서 권리의 범위를 다루죠. 소유권. 자, 그럼 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이런 건 민법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지적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봅니다. 공부상 경계에서 확정되는 밑에 내용을 보죠. 만약에요, 지적공부에는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경계가 설정이 되는데요. 실제 토지의 담은요, 여기가 설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여기쯤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분할해서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갑한테 을에 팔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을한테 팔았을 때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요, 공부상 경계로 하면은 여기까지만 을이 소유가 되겠죠. 근데 실제 토지의 담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을의 소유권의 범위는 실제 토지에 있는 담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느냐, 아니면은 공부상에 그어진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느냐. 어디에 따라 정해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공부가 되겠죠. 이러려고 공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담이 지금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등록을 할 때 경계가 처음부터 만약에 잘못 등록돼 버렸으면 그 경계가 무효죠. 이게 잘못 등록됐으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공부에 등록을 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경계가 잘못 등록됐다 이런 말이 없으면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실 때요, 소유권의 범위는요, 현실의 경계, 실제 토지의 경계와 상관없이 공부상 지적 공부의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했다든지 뭐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원칙만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지적공무의 경계가 불일치하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요. 경계부근 측량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 놓지만 지상경계점 이게 사라져가지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봤더니요.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봐가지고도요.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경계부근 측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이제 경계부근 측량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 방법이요. 처음에 지적공부에 이 점을 등록할 때는 20년 전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측량, 정밀한 측량 방법이 계속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20년 전에 등록했던 방법보다요. 지금 현재는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으로 경계부근 측량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등록할 때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언제나 경계부근 측량은 등록할 때 20년 전에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원을 해야 돼요. 이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다 발전된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경계부근 측량은 언제나 등록 당시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라는 거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에 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다음 시간 할 거예요. 그럼 경계에 관해서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32회 때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자, 지적법상 지상경계 결정이죠. 경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요. 다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예요. 실제 토지가 경계가 정해져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도면상의 선을 말하지만 경계를 등록하려면 지상경계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다 지상경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요. 다 내가지고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제외하라. 원래적인 내용을 보는 거죠. 1번 보시면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림 연상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구조물의 중앙 맞습니까? 아니, 구조물의 하단물이 맞습니까? 아,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가 맞습니까? 축대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건 맞죠. 자, 2번은요.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이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예요?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경사면의 하단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도로, 구고 등의 절토, 땅을 이제 깎았다는 거죠.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가 경계예요? 깎인 부분은 상단부가 되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았기 때문에 그것은 깎인 부분, 경사면은 도로로 본다. 그러니까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와 인접합니다. 바다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최소 만조위가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거죠. 1번문과 다 틀린 거죠.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책에도 이제 그림이 있긴 해요. 27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여러분, 우리에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도요, 우리가 PPT로 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사실은 뭐 책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유인물만 보셔도, 유인물만 이렇게 보셔도요, 시험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또 많은 내용을 했네요. 많은 내용. 가시는 길에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그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